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으로 제시한 4개 지표가 거의 다 충족된 상태라며 이르면 설 전에 해제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미국 등도 유행이 감소 추세여서 우리나라 방역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적인 어감이 확산돼 있는 치매라는 질병명을 다른 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 작업에 정부가 본격 착수했습니다.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과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 1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티타늄이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8천만 톤 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산 개발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타늄은 철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높아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자 인간에 의한 새로운 지질 시대에 인류새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층에서 인류새를 대표할 지표 물질과 기준 표본지 등을 정하기 위해 내부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성산대교에 균열이 있다는 YTN 보도 이후 정밀 조사를 벌인 서울시가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안전이 확인된 구간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확대 해석해 발표했다는 건데 서울시 감사 보고서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담긴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60대 초반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크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1,420만 명 가운데 아직 약 40%는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33.9% 수준이라며 특히 60세에서 64세 접종률은 19%로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지난해 60에서 64세 치명률은 최고 0.07%로 60대 초반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월 첫째 주까지 중국 대도시 인구의 70에서 90%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대도시에서의 발생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도 1월 첫째 주 평균 20%에서 지난주 평균 약 9%로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일본, 미국 순으로 많았는데 일본은 최근 10만 명당 확진자가 우리나라의 1.5배를 넘고 있고 미국도 XBB 1.5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과 미국 등도 유행이 감소 추세여서 향후 우리나라 방역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설 전에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이미 마스크 조정 시기는 거의 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으로 제시한 4개 지표는 거의 다 충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이어 다행인 점은 일본, 미국 등도 유행이 감소 추세여서 향후 우리나라 방역 정책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설 전인 이번 주에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을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실내 마스크 완화 시기는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 치매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돌봄 복지 전문가, 치매 환자 가족 등 10여 명이 참여하는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라는 용어는 정신 이상이라는 뜻의 라틴어 의학 용어 어원을 반영해 어리석다는 의미의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치매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습니다. 경기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원인을 노면 살얼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블랙아이스라 불리는 노면 살얼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도로 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요. 속도를 낮추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 위에는 차량 범퍼 등 사고 차량의 부품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자는 저희 버스 2대를 이용해서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른바 블랙아이스라고도 불리는 노면 살얼음. 사고는 밤 9시 10분쯤 발생했는데 당시 포천에는 오전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층이 생기기에 적합했습니다. 노면 살얼음은 비나 눈 등의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만들어집니다. 눈이나 비 또는 안개가 끼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늘진 곡선도로나 터널 앞, 고가도로 등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주로 대풀이 되는데 노면 살얼음 추정 사고는 매년 1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색과 같아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눈이 쌓인 도로보다 숨진 사람이 3.7배나 많았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제설 눈 밑에 있는 얼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만 치웠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 오전에 약간 수분이 녹으면서 또 밤이 되면서 얼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계속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노면 살얼음 현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해 YTN이 성산대교 보수가 끝나자마자 다리에 균열이 갔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서울시는 합동조사단까지 꾸려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 YTN 취재진이 당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를 접촉해보니 확인한 구간은 일부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가 확대 해석해서 발표했다는 건데 이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 결과와도 같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간 서울 성산대교. 오히려 공사를 마친 구간 바닥판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해 3월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합동조사단을 꾸려 석 달간 정밀 점검에 나섰는데 당시 내린 결론은 안전하다였습니다. 균열이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서는 거의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추진한 감사 결과 보고서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반대 해석이 담겼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성산대교 보수공사 실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측량도 해보지 않고 바닥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최대 10cm까지 아귀가 맞지 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판에 들어가는 철근도 측정한 14지점 가운데 9개 지점에서 설계도와 달리 성글거나 빽빽하게 배치됐습니다. 또 공사를 마치기 전부터 균열이 900개 넘게 발견돼 시공사 측이 몰래 임의 보수를 진행했고 7개월이 지나 이뤄진 조사에서도 균열은 여전히 510개 포착됐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균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엉망이었다는 게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에선 공사 발주부처와 감독부처가 모조리 징계를 받았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도 감사보고서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임시작업대가 있었던 구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서울시가 성산대교 전체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토대로 오는 3월 교량을 전수 재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던 5개월 전 발표 내용이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일어나는 이상 기후를 우리가 겪다 보면 인간이 진짜 지구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를 사실 몸소 체험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활동은 기후뿐 아니라 이 공룡의 화석처럼 지층에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지금 시대를 인간이 지구 환경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친 시대, 그래서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인류새 이름도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일단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인류새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 저편에 있는 지질 시대에 대한 개념을 살짝 다시 짚어야 합니다. 네. 지금 혹시 어느 시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쥐라기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번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배운 건데요. 지질학적 시대 구분은 크게 대, 기, 세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지질 시대는 이 화산 폭발과 같은 지질학적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생물학적 큰 변화 등에 의해서 세분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하는 건 공룡 멸종이죠. 그리고 기나 세를 구분하는 어떤 작은 분류는 퇴적암에 새겨진 화석의 이름에 따라서 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세대는 지금 이제 신생대, 사기, 홀로세 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빙하기 이후 현재까지 10,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산업화 이후로 몇백 년 사이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은 사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마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 같은 그런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흔적들이 지층에 그러니까 지각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간에 의한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가 도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류세라는 용어는요, 1980년대 미국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명해진 건 2000년입니다. 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파울 크리천이라는 교수가 인류세 명명을 제안을 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크리천은 이 지구 시스템 변화를 연구를 하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또 토양 속의 질소 함량의 변화가 이전에 이 홀로세의 관측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는 지금 홀로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네. 이후 인류세는 이 강력한 증거의 하나로 꼽히는 기후 변화가 인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징적인 단어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홀로세를 좀 지나서 인류세로 바뀌는 걸까요? 당장 바뀌는 거는 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 지질 시대를 정하는 절차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활동하는 국제지질과학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국제층서위원회라고요. 지질 시대를 명명하는 권한을 가진 그룹이 있습니다. 이 국제층서위원회는요, 2009년 34명으로 구성된 3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류세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에 관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과학자들이 인류세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준 이런 건 만들어야 된다. 이런 큰 범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인류세를 무엇으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너무 분분했기 때문인데요. 인류세 워킹 그룹이 지난 10년 넘게 꾸준히 연구를 진행을 해오면서 지난 2019년 투표를 통해서 인류세 시작점은 이 1950년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1950년이요. 네. 근데 사실 인류가 아주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하필 인류세 시작을 1950년으로 보는 건가요? 네, 지구 환경의 변화가 지각에 새겨질 정도, 이게 지질 시대를 명명하고 바꾸는 가장 큰 기준이니까 예. 이 지각에
그러니까 지층에 아주 정확한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의 인간 활동은 전체 46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와 역사로 봤을 때는 미미한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가 미미했고 큰 네.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몇백 년 사이에 지구 환경이 급변을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1950년이 인간이 지구를 바꾸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1950년에는요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수가 25억 명을 이때 딱 처음 넘어섰고요. 이에 따라 산업화도 빨라지고 또 농약 사용도 늘어나는 등 인간의 이 영향들이 지구의 곳곳에서 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또 특히 이 핵폭탄 실험을 시작하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방사성 동위원소가 지구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전 지구적으로 이제 확산한 시기 또한 1950년으로 보고 있어서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1950년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인류세의 시작점이 1950년으로 정해진 건데 그럼 이제 지층에서 인류세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 물질도 있겠죠? 네, 이 인류세의 시작점을 1950년으로 정한 것 이것만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은 아직 하나로 딱 정해진 거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하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물질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예. 이 플루토늄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구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또 화석 연료가 탈 때 이 탄소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생기고 또 화학 비료가 늘어나면서 비료의 그 질소의 동위원소인 질소 15 같은 게 이 지층, 지각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과 같은 물질도 대표 물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순수한 알루미늄은 사실 자연에는 아주 극히 소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0년 넘게 엄청난 양의 이 알루미늄 금속을 만들어내서 뭐 각종 주방 도구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항공기 사실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된 이후 한 뭐 반세기 만에 지구는 물론 인간까지 중독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썩지 않은 성질 때문에 지구 지층 곳곳에서 이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것은 뭐 물론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늘어나면서 뭐 지각 는 물론이고 바다, 빙하, 식물 그리고 우리 몸에까지 플라스틱이 네.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게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지구 지층에 쌓이게 되는 물질들이 인류세의 대표 물질로 현재 거론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인류세의 또 다른 대표 물질로 닭뼈가 될 거라는 재미있는 제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닭뼈는 상상하지도 못한 물질인데요. 거론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공룡뼈가 우리가 백악기의 대표 화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세의 대표 화석, 그러니까 생물이 남긴 뼈 화석으로는 닭뼈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동 연구팀이 이 학술지에 식용닭이 인류세의 대표 물질이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닭,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네. 나라에 따라서 소나 돼지는 식용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있지만 사실 닭을 먹는 거를 금지한 나라는 언뜻 떠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매년 한 650억 마리의 닭이 이제 죽고 있는데 이게 식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백신 제조, 독감 백신 제조 같은 거 할 때도 닭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닭의 뼈가 지층에 많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인간이 먹기 위해서 이 닭의 품종 개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인간이 산업화되기 전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살던 닭의 크기와 닭의 뼈 크기와 현대에 식용이 된 닭의 뼈 크기가 또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네. 화석으로 남으면 분명히 인류세 때의 닭뼈는 크기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구팀은 지구상 많은 쓰레기 매립지와 거리에 이미 닭뼈가 화석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먼 훗날 인류세 지층에는 닭뼈가 가장 많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뭔가 왠지 이게 가장 그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닭이 살았던 시기는 확실히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인류세를 정의하려면 시작점과 대표 물질 말고도 기준 지역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준 지층이 한 곳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골든 스파이크, 황금 못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 환경의 변화, 기준 물질 등이 해당 시대를 잘 설명하는 장소가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인류세의 시작 지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세 워킹 그룹은 2019년 인류세 표준 지층 후보지 12곳을 공개했는데 현재 조사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 9곳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네.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크로포드 호수의 진흙층을 비롯해서요. 일본 큐슈현 페푸만의 해양 퇴적물이고요. 다음은 이 호주 플린더스 산호해의 산호. 네, 발트의 고틀란드 분지의 해양 퇴적물이 있고요. 다음은 남극 팔머 빙액의 얼음이 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빌 호수의 퇴적층, 중국 지린성 스하이룽안 호수의 진흙, 폴란드 수데테스 산맥 늪지의 토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만 웨스트 플라워 가든 뱅크의 산호 등입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나갔는데 현재 인류세 후보지를 두고 내부 투표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세 워킹그룹은 현재 내부 투표를 통해서 방금 보셨던 9곳의 후보지 중에 표준 지층이 어디인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별로 인류세를 대표할 물질이 지층에 얼마나 잘 드러나 있었는지, 또 후대에도 인류세의 시작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층이 그곳에 있는지를 두고 투표를 할 건데요. 이 인류세 워킹그룹에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인류세의 시작점, 표준지, 그리고 대표 물질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작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은 상위 기구인 층서학 소위원회와 그리고 국제층서학위원회, 마지막으로 국제지질과학연맹 이렇게 순서로 이 권고안이 올라갈 예정인데 이 단계별로 각각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류세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최상위 단계인 국제지질과학연맹은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부산에서 세계 지질과학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인류세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최종 승인되면 인류세 시작을 정의하는 지구 표준 층서 구역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그럼 홀로세와 인류세가 나뉘는 시점에 황금못, 아까 골든 스파이크라고 이야기했던 그 표지를 만들어서 표지를 박아두고 보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왠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름까지 붙이니까 인류가 지구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더 책임감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 우주 산업과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확인돼 광산 개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 경북 봉화에 걸쳐 있는 면산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이 일대를 탐사한 결과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예상 자원량은 8,5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개발 전문기업과 함께 정확한 티타늄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곳에서 시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시추 작업을 벌이면 광산 개발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원재료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는 1조 원에 이릅니다.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1980년대 정부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폐광 지역들도 티타늄 광산 개발이 지역 회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광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최소 시추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태백시는 2024년에 폐광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광부들이 떠나지 말라고 2025년에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속도감을 좀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티타늄 광산 개발에 대비해 올해부터 30억 원을 들여 탐사와 재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일명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유전자 교정 기술은 병의 원인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정상으로 교체할 수 있어서 특히 유전병 치료에 유용합니다.
유전자 가비를 활용한 치료제가 오는 3월 처음으로 미국 FDA에 승인이 신청될 예정이어서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적혈구가 난무형으로 변해 빈혈을 일으키는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 병은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생겨 발병하는데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등 해외 바이오 기업 2개 회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병의 원인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우선 환자의 혈액에서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량의 혈액 줄기세포를 채취합니다. 이후 혈액 줄기세포에서 헤모글로빈 생성을 저해하는 유전자 BCL11A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제거합니다. 이렇게 문제 유전자를 제거한 혈액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다시 주입해 비정상적인 혈액 줄기세포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사는 오는 3월 미국 FDA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Working on multiple disease areas with multiple modalities, including small molecules, gene editing, gene therapy, and cell-based therapies. Our aim remains exactly the same: to transform, if not cure, serious diseases. 독일의 한 연구진은 유전자 가위 치료제로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 질환인 근육 디스트로피 치료에 임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We aimed to correct this mutation using CRISPR-Cas9-based methods in the muscle stem cells from the patient. 이외에도 유전성 혈관 부종에 대한 유전자 가위 임상 시험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등 유전자 가위 치료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가위 치료제는 병의 원인 유전자 자체를 교정한다는 점에서 1회 투여로 영구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유전자 가위의 장점들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크로모좀 상에 있는 DNA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된 것들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지속됨으로 연구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올해 안으로 첫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질병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현대차 26개 차종이 가장 까다로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며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차종당 100번씩 충돌 시험을 진행하며 4만 5천 시간을 투자한 덕분에 한때 값싼 차로 여겨졌던 한국차 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속 64km로 돌진하는 전기 자동차. 굉음과 함께 많은 부속이 깨져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탑승자의 안전. 에어백이 제대로 터져 운전석과 뒷좌석의 인체 모형인 더미에는 큰 상해가 없었고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충돌 시험이 끝나자 엔지니어들이 문 잠금 장치가 제대로 풀렸는지 더미가 받은 충격이 어땠는지 데이터를 모으느라 분주합니다. 신차가 개발되면 100차례의 충돌 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충돌 시험 3,000회를 거쳐야 합니다. 매번 수천만 원짜리 차와 15억 원짜리 더미가 깨져나가는 만큼 충돌 안전 개발에만 100억 원 넘는 비용과 4만 5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런 담금질 끝에 현대차그룹 26개 차종은 지난해 가장 까다로운 충돌 평가로 유명한 미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모두 최고 등급을 받으며 한국차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승객을 보호하는 승객실 차체 주요 부위에 핫스탬핑 등 고장력 강판을 적극 사용하고 차량 전방에 다종골격 구조를 적용하여 에너지 흡수를 최적화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전기차로 충돌 시험 등을 통해 미래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채굴하는 호주 광산업체에 8,7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에너지부가 네바다주에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아이오니어에 최대 7억 달러, 우리 돈 8,700억 원 자금 대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자금 지원을 통해서 매년 37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을 확보하고 휘발유 소비량을 1억 4,500만 갤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지원으로 미국 정부가 리튬 채굴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민원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메타버스 서울이 공식 오픈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 접속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건 서울시가 세계 최초입니다. 먼저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재현된 가상 시장실에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 민원 채팅 상담과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행정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서울의 관광 명소도 만날 수 있는데 청와대와 롯데타워, N타워, 덕수궁, 경복궁 등의 구경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예능에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버추얼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예능인데요. 메타버스 기술이 다양한 콘텐츠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장르로 굳어가고 있는데 결국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주는 게 흥행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 소녀 캐릭터가 용암이 흐르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소녀는 잠시 후 탈락이라는 결과 발표와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게임처럼 보이지만 버추얼 걸그룹을 뽑기 위해 경쟁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한 장면입니다. 이 캐릭터의 진짜 주인은 실제 아이돌로 활동했던 멤버 30명. 최종 선발된 5명은 앞으로 가상현실을 무대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돌로서 할 수 없었던 좀 막혀 있었던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개개인이 좀 강했었고요. 저희도 같이 좀 몰입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렇다면 아바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센서가 부착된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하면 아바타가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고 미세한 표정의 변화까지 포착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페이셜 캡처 장비를 써봤는데요. 제가 말하고 있는 입모양은 물론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이 오드아이 고양이 캐릭터에서 표현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기술이 더 쉽고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콘텐츠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을 아바타로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고로 마비됐던 하반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의 모습과 흡사한 버추얼 아바타는 노래는 물론 연기, 광고 모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졌을 때 내가 현실에 있는 내 촉각의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동시에 셋이 만나진다면 그 몰입감은 엄청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1, 2년 내에 다 될 거라 봐요. 다만 대중들이 느끼는 메타버스는 아직 이질감이 있는 만큼 기술의 고도화와 적합한 콘텐츠 포맷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종인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놀기도 뭐하고 부모님 드리고 용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대학생들은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도 벌며 근로의 신성함을 배우는 방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소에서부터 사무실에 불쑥에 이르기까지 전공을 살리는 아르바이트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렵고 더럽다는 3D 아르바이트를 택해 이들이 받는 일당은 27,000원. 자기 힘으로 불황을 조금이라도 이겨보겠다는 젊은이들의 의지가 든든합니다. 사회 경험할 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더라도 하고 싶어서. 같은 말을 수백 번씩 반복해야 하고 종일 서 있어야 하지만 나레이터 모델들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바뀌니까요. 그때마다 재미있는 일도 많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소개굿 하고 싶어요. 1시간 수당이 2,500원. 일부 같은 또래 젊은이들에게는 우스운 액수겠지만 만족할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는 학생들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다 하거든요. 학교와 가까운 편의점과 스낵바 등은 학생들이 찾는 부업 자리.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건강한 땀방울을 흘려보겠다는 신세대 대학생들. 이번 방학은 값진 경험을 쌓은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기 쉽고 심한 경우 한 번 발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정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니까 무서운데요. 이 머릿속에서 정말 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졸중,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신경세포 또는 조직이 갑자기 손상되어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주요 증상은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한쪽 팔다리 위압감이나 감각 이상, 이에 따른 보행장애가 있고 갑자기 발생하는 안면마비, 복시, 언어장애도 뇌졸중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강도의 두통이나 사물 또는 본인이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럼증 역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졌던 뒷목의 통증이나 양손 저림, 손떨림, 눈꺼풀이나 안면의 떨림, 머리가 맑지 않다는 증상, 띵하게 어지러운 증상, 서서히 진행하는 기억력 저하 등은 뇌졸중 증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 좀 해주시죠. 네,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뇌혈관이 막혀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를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 뇌혈관이 터져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를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합니다. 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기전에 따라서 크게 뇌혈관의 죽상 동맥 경화증, 심장에서 기인한 뇌경색, 고혈압이 오랫동안 뇌의 작은 혈관을 손상시켜서 발생하는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뇌출혈인 경우에는 주로 발생 위치에 따라서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 원인 및 치료 방침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뇌경색과 뇌출혈 중 어느 게 더 심각할까요? 예, 글쎄 그 뇌출혈, 뇌졸중 크기와 위치가 위험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뇌경색과 뇌출혈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네. 일단 증상이 발생하면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주로 한 가지 타입으로 발생하지만 뇌경색이 크면 그 취약한 부분이 뇌출혈로 발생할 수가 있고 예. 반대로 뇌출혈이 커서 주요 혈관을 이제 누르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뇌졸중의 기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흡연, 음주와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스트레스, 염증 반응 등이 새로운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은 뇌졸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짜게 먹지 않기, 스트레스 다스리기 등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서구적인 식습관과 육식의 증가로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과 동맥경화를 초래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과식과 기름진 식단을 피하는 것 역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뇌졸중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일까요? 뇌졸중은 주요 사망 원인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신경학적 후유증을 초래하여 일상생활로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증 등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최근 국내 통계 자료 및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네 번째 주요 사망 원인으로 매년 뇌졸중으로 국내에서만 14,000여 명이 돌아가시고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도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 목숨을 유지하여도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이에 따라 우울감, 상실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뇌졸중으로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로 인한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뇌졸중은 그 자체로도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하여 이 경우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급성기 뇌경색 환자는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 생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욕창이나 요로 감염이 발생하고 또한 이제 삼킴 장애로 인해서 음식물을 잘못 삼키게 되고 이에 따라 흡인성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감염증이 발생한다면 발열 및 체내 염증 반응으로 2차 신경 손상을 초래하여 뇌졸중 이후 회복을 저해하거나 뇌경색이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급성기 이후에는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겠고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이후에 생존자의 40에서
그러니까 혈관성 위험,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30% 수준에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도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적극적인 재활 치료나 약물 치료 수능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합병증까지 유발하는 이 뇌졸중이라는 질병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서서 뇌졸중이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치사율은 얼마나 되나요? 예,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들 중 약 600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를 시간으로換算하면 2초에 한 명씩 뇌졸중이 발생하고 6초에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뇌졸중에 의한 치사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만 명당 약 60명에서 4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을 비롯한 혈관 위험 인자의 적극적인 조절과 급성기 뇌졸중 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령 환자, 특히 70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에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한 국내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사율이 줄고는 있지만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뇌졸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특징적이므로 이를 사전에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견된 안면마비나 팔다리 위압감, 식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과 복시 등이 그 예시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한 증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혈관을 막은 문제가 저절로 개선된 경우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경우 단기간에 재발하여 뇌졸중으로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뇌졸중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담당 의사는 관련된 병력 청취를 하고 신체 검진과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한 다음 판단에 따라 적절한 뇌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CT는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MRI는 높은 해상도로 작은 뇌경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뇌졸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저는 갑자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래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병원을 가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급성 뇌경색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막힌 혈관을 효과적이고도 안전하게 재관류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맥으로 혈전 영해제를 투여하여 혈전을 녹이거나 직접 막힌 뇌 동맥을 찾아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개통을 시도합니다. 두 가지 재개통 치료 모두 출혈 위험성을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치료 전에 뇌출혈이 배제되어야 하고 동반 질병이나 이전 수술력이나 뇌손상 과거력 등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빨리 응급실로 내원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는 신경 조직이 늘어나는 반면 뇌 손상으로 재개통에 따른 출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재개통 이후에 살릴 수 있는 뇌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이후에 재개통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세포를 살릴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출혈만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뇌졸중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구비되고 급성기 재개통 치료가 가능한 병원 80여 개를 인증하여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뇌졸중은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졸중 하면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 변동폭이 커지고 또 혈관이 수축하여 고혈압에 의한 혈관 손상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뇌졸중이 겨울에만 특히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더운 여름이나 봄, 가을과 같은 환절기에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탈수나 감기 등 상기도 감염에 따른 염증 반응이 혈액 응고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에 대한 대비체제는 사계절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뇌졸중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모든 병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등 혈관 위험 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여서 이러한 혈관 위험 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술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담배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빨리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가족이나 친구를 기다리지 말고, 외래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뇌졸중 치료 병원을 알고 있는 119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돌이킬 수 없는 큰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인 만큼 이 뇌졸중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 몸 보고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정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인의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신체 노쇠의 위험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평균 연령 76세의 노인 1,16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의 후각 테스트 결과와 신체 쇠약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후각 인지 기능과 감도 검사 점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신체 쇠약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노인의 후각 장애가 식욕 저하는 물론 독한 냄새를 구별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체중 감소, 영양실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후각 테스트 결과가 나쁘면 신체 기능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범고래의 몸에서 화장실 휴지를 만들 때 쓰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지난 2006년부터 2018년에 죽은 범고래 12마리를 분석한 결과 종이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4노닐페놀이 범고래 몸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범고래 몸에서 확인된 오염물질 중 절반 이상이 오랫동안 환경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영속적 화학물질이었다면서 최상위 포식자인 범고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먹이사슬 안으로 오염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과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원안위와 연방원자력규제청은 양국 외교부를 통한 정보 보증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기관 사이 정보 교환을 통해 수출 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안위는 핵연료 공급 사업과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의 수출 허가를 하는 데까지 최장 180일을 단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 현황에 따르면 택배 배송 사칭이 51.8%,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47.8%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택배 사칭이 90% 가까이였던 2021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 사칭이 늘어나서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서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에서는 물건들이 이제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서는 그런 떠 있는 상황들을 그래서 미리 만들어 보는 거죠.
우주 정거장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이 이뤄지죠. 중력이 없어서 물질 고유의 특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지상에서도 물체를 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를 활용해 지상에서 우주 환경을 구현한 물리학자 이건호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